예, 이제 이번 시간에는 16세기의 경제 상황을 따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경제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16세기를 한번 복습을 하시면 대충 여기에다 이제 왕을 그때 써놨었죠. 16세기는 대충 어떤 왕들이 해당이 돼? 연산군부터, 그쵸? 연산군부터, 연산군, 예성, 연중, 중, 인명, 선조, 요런 왕들이 해당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복습 겸 정치를 한번 그 위에다가 좀 더 씌워봅시다. 그리고 이제 경제를 공부하면 되지. 자, 요때의 특징이 뭘까? 정치적으로. 사화가 발생하는 거지. 사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혼란해지는 거죠. 16세기 정치 상황 하면 일단 사화가 발생하는 시기다가 딱 생각이 나야 돼. 사화는 왜 일어나는 거야? 흥구 세력과 그 다음에 뭐 사림들의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연산군 때 두 개 일어났잖아. 그게 이제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 다음에 중종 때 조광조가 등용됐지. 그리고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책 때문에 일어난 게 뭐다? 조광조 때문에 일어난 게. 그게 바로 기묘사화였죠. 기묘사화. 그 다음에 명종 때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 외척 간의 다툼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을사사화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조도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조 때 어떻게 사림이 정기의 주도권을 장악한 거 맞죠? 그리고서 이제 뭐 붕당이 이루어지는 거지. 붕당 정치. 이렇게. 그래서 따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선조 때 뭐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16세기 정치는 사화와 뭐 붕당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에 아주 중요한 관청 설치되는 거 있죠. 비변사 맞지? 비변사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 삼포회랄 계기로. 그리고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렇지? 임진왜란 계기로 국정 최고 기관화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관계. 16세기 대관계는 어때? 외인들이 자꾸 소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뭐 삼포회란을 시작으로 해서 삼포회란을 시작으로 해서 그게 이제 이 비변사 설치 계기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량진 외변, 그 다음에 을묘 외변, 그 다음에 뭐 선조 때 임진왜란. 그래서 요거 대외관계는 요런 내용을 주로 물어보겠죠. 16세기의 대외관계, 그렇지? 그래서 여기 과정에서 비변사가 삼포회란 계기로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임진왜란 계기로 국정 최고 기관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군사제도도 바뀌죠. 군사제도. 그래서 군사제도 관련해서 지방군이 바뀌죠. 그 전에는 뭐였는데 진관체제였는데, 그치? 진관체제였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세금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지. 역제도 변질과도 관련이 있지. 진관체제였는데 뭘로 바뀐다? 재승 방략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을 계기로 어떻게 소고법을 실시하는 거야. 소고군이 설치되지. 소고군 실시. 이게 지방군이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계기로 뭐도 설치된다? 훈련동안. 이건 중앙군인 거죠. 그리고 결론은 요 두 개는 조선 후기 때 주로 집중적으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여기 선조 때 다 임진왜란을 계기로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 바로 몇 세기의 정치의 특징이다. 16세기의 정치적 변화 내용이다.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죠. 뭐 비변사 이런 것들. 사화, 붕당, 비변사. 그 다음에 외란, 특히 임진왜란은 조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온다 그랬죠? 진관체제에서 뭘로 가야 돼? 재승방략.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돼? 소고군. 이건 지방군의 변화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이제 삼수병 양성하는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이제 오군형이 정비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겠지? 요런 상황 하에서 경제 상황이 변화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경제 상황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합시다. 이건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5세기 말부터 불법적인 토지 겸병이 확대된다는 거지. 불법적인 토지 겸병이 확대된다. 그리고 16세기에 들어가면 그게 더욱더 확대되는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뭐가 성장한다? 농장이 확대된다.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해. 이건 토지 제도가 변질되는 거야. 이걸 이제 토지 제도 관련해서는 직전법 폐지 이후에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 발달하는 시대라고? 지주제가 성행하는 시기입니다. 지주제 성행. 자, 그래서 결국은 16세기에 불법적인 토지 겸병과 농장이 확대되고 지주제가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직전법 폐지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을 야기시킨 애들이 누굴까? 훈구 세력이겠지. 그래서 사림들이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지주제가 발달하는 게 이 당시에 지주는 주로 누가 많아지겠느냐? 양반 지주가 많아지는 거고, 농민들은 그 15세기는 아까 무슨 농이 많았다 그랬죠? 자영농이 많았는데 이때는 자영농은 줄어들고 소작농, 전호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가로 2번.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 수치제도가 변질되는 때지. 수치제도가 변질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농민들의 세 부담이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16세기 하면 무슨 폐단이 가장 심했다 그랬지? 그 계속 아까 읽었지? 방납의 폐단, 공납제도의 폐단이 가장 성행했단 말이에요. 공납의 폐단이 가장 성행한 때가 바로 요때란 말이야. 그 공납의 폐단은 무슨 폐단이야? 방납제도의 폐단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 폐단을 설명하는 거다? 뭘로 내는 세금인다? 토산물로 내는 세금인데 그 토산물을 낼 때 중간에서 누가 농민 대신 내주고 100배 이상 받았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잖아. 아까 읽었잖아. 그게 바로 방납의 폐단이 성행. 그래서 공납폐단, 방납의 폐단이 성행하였습니다. 성행.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치체제 변질해가지고 387에 밑에 2번 해가지고 따로 뺀 거야. 그 부분으로 가셔가지고 더 확실하게. 야, 16세기는 무슨 폐단이 가장 심했다? 방납의 폐단 성행, 그 줄. 그래서 그러한 폐단이 심해자 농민들이 공납 부담이 너무 심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개혁안이 등장했다. 그래서 16세기에 공납의 폐단, 방납의 폐단이 성행하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뭐야? 개혁안. 그걸 뭐라 그런다? 수미법도 줄쳐놓으시고 수미법이 등장하였습니다. 수미법은 뭘로 걷자라는 개혁안이다. 쌀로 걷자. 뭘로 걷던 것을 뭘로 걷자라는 거야. 토산물로 걷던 것을 쌀로 걷자라는 개혁안. 이걸 수미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수미법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방납의 폐단. 목적은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 이렇게. 자, 그래서 수미법. 그리고 사람 반드시. 누구? 이황으로 바꿔 나와. 아니야. 그 다음에 유성룡. 한 사람 더 써놓으세요. 16세기 하면 누구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지? 사림. 조광조. 그리고 조광조의 개혁정책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죠? 조광조의 개혁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란 말이야.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이야. 그래서 조광조도 같이 써놓으세요, 그냥. 책에는 두 사람밖에 안 나왔지만 이하고 유성룡 다 젖혀놓으시고 조광조 한 사람 더. 자, 그래서 수미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방납제도만 폐단이 변질됐냐고. 무슨 제도도 변질됐어? 그 다음 페이지에. 군역제도도 변질된다. 군역제도. 이거 뭐 3-4번씩 하시는 거예요. 자, 군역제도는 뭐야? 양인계병제 원칙이라고 했잖아. 계속. 양인계병제 원칙. 근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더라는 거지, 16세기에는. 그래서 역자원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이 역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도망다니는 피역저항이 나타나는 시대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군역 부담이 더 증가하는 시대다. 이런 식으로. 이게 상황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야 될 자리에 대신 세우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게 대립제지, 대립제. 대립제에서 군역제도의 변질이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대립제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방군, 수포제 현상이 나타난다. 그걸 법제화 시킨 게 바로 군적 수포제라는 거야. 내용은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군역의 의무자가 자기가 직접 가는 대신 무엇을 납부하기 시작한다? 이미 이때부터 군포라는 걸 납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부로서도 이게 원래는 불법이었지만 정부로서도 그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군역의 의무자로부터 뭘 받기 시작한다? 군포를 징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야. 자, 그래서 군적 수포제까지. 그래서 대립제, 16세기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대립제, 방군 수포제 현상, 군적 수포제가 나타난 때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한다? 군역제도의 변질을 의미한다. 근데 이때는 정치도 굉장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 군포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폐단이 발생하는 거야. 그게 이제 족징, 인징 이런 거지. 족징, 인징의 폐단이 이미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군포를 납부하기 힘드니까 군포를 납부할 농민들이 자꾸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에게 대신 물리는 거야. 근데 친척한테 대신 물리면 족징, 이웃한테 대신 물리면 인징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미 16세기부터 족징, 인징의 폐단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당연히 군역제도의 변질은 뭘로 이어진다고? 결국은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그래서 국방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적인 방어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재승방략체제로 운영한다.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죠? 동그라미 4번. 황곡제의 폐단은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황곡의 폐단도 있긴 있는데 어느 때 가면 가장 심한 폐단이 된다. 19세기 세도 정치기 때. 그래서 그때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아까도 계속 했죠? 그래서 16세기의 경제 상황, 토지와 수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시대다. 이게 몇 세기의 상황이다? 16세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시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좀 더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것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뭐야? 농민의 생활이 궁핍해지고, 그치? 자영농은 줄어들고 전호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농민들이. 맞지? 그래서 농민의 토지 이탈이 어떻게 된다? 심화되는 시기다. 몇 세기가? 16세기가. 아까 하신 거 다시 복습하시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론은 다 공통적으로 농민의 부담 증가로 나타나서 농민의 토지 이탈, 심화. 그래서 농촌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먹을 것도 없다. 도적질이 횡행한다. 그래서 명종 때 일어났던 임꺽정의 난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밀란이란 말이야. 임꺽정의 난. 그럼 몇 세기로 가는 거야? 명종 때 일어났으니까 16세기. 임꺽정의 난을 사료짐을 딱 주고 꺽정이 나오면서 막 주고서 이때 사회 상황 물어보면 몇 세기 물어보는 거다? 16세기. 정부가 어떻게 했죠? 이거 그냥 가만히 놔버려두면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정부가 뭘 했어 이걸 막기 위해서 호패법과 오가 작통법을 어떻게 했습니다? 강화하였습니다. 이것도 16세기의 상황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패법과 오가작통법을 강화해서 농민의 토지 이탈을 막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뭘 보급시켰다고 그 당시에 정부가 고항 차료를 보급하였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양반도 향촌사회를 농촌사회를 안정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뭘 보급하는 거야? 향약을 보급시킴으로써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게 이제 몇 세기의 상황이다? 16세기의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로 간다. 양가로 4번은 그냥 눈으로 읽으시고, 양가로 5번. 거기가 이제 의미가 좀 있어. 뭐냐면, 16세기에는 경제 상황이 변한다. 15세기에는 철저히 상공업이 어떻게 돼 있다? 억제되어 있었지, 억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16세기 가면 전체적으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통제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이미 몇 세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한다? 상공업이라는 게 16세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16세기부터 이미 무엇이 조선시대에 발전하기 시작한다? 상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이때부터. 상품 유통 경제. 이거를 아까 그 정치 조선 후기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그 정치 후기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정치 조선 후기 할 때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야? 근대 지향적 특징 했지. 근대 사회의 특징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전 시간에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경제적인 면에서의 근대 사회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근대 사회에서는 경제 면에서 어떤 게 더 발전한다고? 상공업이 발전한다고. 결국 이 상공업, 자본주의 경제가 바로 근대 사회적 요소인데 이게 몇 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16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상공업이 이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통제가 해해진단 말이야.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지만 관영체제가 이미 다 침체하기 시작하는 거야. 관영이 침체하기 시작한다. 15세기에는 철저하게 무슨 위주로 운영됐다? 관영체제로 운영이 됐다. 근데 관영체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국가의 통제력이 강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16세기에 들어가면서 관영체제가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관영체제가 침체되고 이미 무슨 체제가 발달한다? 민영체제가 발달한다. 이거는 전반적인 거야. 예를 들어서 상업을 대입하면 관영상업이 아니야. 관영상업은 침체하고 민영상업체제가 발달한다. 수공업을 대입하면 관영수공업은 침체하고 민영수공업은 발달하기 시작한다. 무역으로 대체하면 관영무역, 공무역은 침체하기 시작하고 사무역이 발달, 이런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민영체제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두십시오. 자, 그래서 요 정도야. 그렇게 눈으로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몇 세기? 16세기의 경제적 변화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크게 보면 16세기 들어가면 그래서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농민이라는 이 계층이 어떤 계층이다?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주 담당층이란 말이야. 따라서 결국은 세금이 잘 거칠 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16세기부터 이미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파탄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뭐를 맞는 거야? 임진 외란을 맞고 7년 동안 전쟁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국토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더욱더 줄어들고 각종 문서가 소실되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으로 7년의 전란을 겪으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거지. 그리고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당연히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해야 되겠어? 경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개혁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첫 스타트가 그거지. 개혁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자, 그래서 16세기의 상황 있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다? 389페이지에 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근대 태동기의 경제. 이렇게. 자, 근대 태동기의 경제로 갑니다. 근대 태동기의 경제. 이건 조선 후기라고 그랬지? 자, 조선 후기로. 보통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요때로 이제 조선 후기에서 문제를 내는 거지. 근데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점점 갈수록 후기겠지 뭐.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경제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첫째, 무엇을 한다? 수치체제의 개편. 그거 줄쳐놓으시면 돼. 자, 조선 후기에 가면 정부가 뭐를 해야 된다? 수치체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수치체제 개편은 왜 할까요?
그 배경을 조금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거야. 왜? 16세기에 가니까 뭐가 변질이 되더라고. 수치 제도가 변질이 되더라고. 토지 제도가 변질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16세기 농민의 부담을 증가시켜서 농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재정을 파탄시킨 원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조선 후기에는 수치체제를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수치체제 개편에서 뭐 하게요? 목적은 뭘까? 농민의 생활, 농민의 세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농민의 부담을 감소시키자라는 거. 그럼으로써 국가 재정을 어떻게 확충하자.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수치체제 개편의 주요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세 개를 정리해 놓으면 돼. 자, 뭐냐? 수치체제는 크게 세 개가 있단 말이야. 전세제도, 이제 그걸 조세라고 표현한 거. 전세제도. 그 다음에 뭐 공납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역과 관련해서 특히 군역제도. 이렇게. 그래서 조선 전기에 세 개의 세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세는 이건 토지세 말하는 거야. 곡식으로 걷는 거. 이거는 호에 부과해서 특산물, 토산물로 걷는 거야. 현물징수. 요거는 양인에게 부과해서 노동력을 걷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개편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전세와 관련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 영정법 줄쳐놓으시고 영정법. 그래서 조선 후기에 농민의 전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한 개혁안을 뭐라 그런다? 개혁정책을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농민들의 공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뭐다? 대동법. 대동법. 그래서 요거 하나 또 정리해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대동법.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가니까 농민의 무슨 부담이 심하다? 군포 부담이 심하다. 그래서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이 농민의 공납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이미 개혁안은 몇 세기부터 이미 나왔었죠? 아까? 16세기부터 나왔었죠? 그게 이제 수미법이라는 거였죠? 수미법.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니까, 이건 조선 후기에 나오는 거야, 17세기에. 농민의 군포 부담이 과하다라는 거야. 조선 후기에 가면 갈수록. 그래서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자라고 해서 그러한 개혁안을 이렇게 불러. 양역 변통론이라고. 그래서 조선 후기 가면 뭐가 대두한다? 양역 변통론이라는 게 대두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각각 뭐 자기 주관대로 개혁안을 제시한 거야. 이제 나중에 크게 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양역 변통론 다음에 이제 실제로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는 개혁 정책이 실시돼. 그걸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야. 균역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머릿속에 틀을 잡아놓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거야. 결론은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요 세 개를 정리해 놓으시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먼저 영정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거기는 그냥 크게 읽으시고 전세제도 개편안 그 크게 줄쳐놓고 전세제도 개편안이다. 그리고 391페이지 영정법 그거 줄쳐놓으시면 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줄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 자, 영정법은 조선 후기에 무슨 제도 개편안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전세제도 개편안이다. 농민의 토지세, 전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했다. 어느 때 실시했다? 왕까지. 인조 때 실시했다. 이거 하나. 그러면 조선 후기 임조 때 실시된 영정법의 내용은 뭐냐? 그래서 영정법은요, 풍흉과 관계없이 없어야 돼. 관계없이 토지 일결당 몇 두를 내게 하는 제도다? 4두를 내게 하는 제도다. 이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전세 제도는 어떻게 나와야 돼, 내용이? 토지 일결당 4두를 징수한다. 풍흉과 상관없이. 맞죠? 뭐 고정시켜 놓는 거지. 4두로. 그리고 이걸 조선 전기의 어느 때랑 비교해라. 반드시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세종대왕 때는 풍흉과 관계없이? 그러면 안 되지. 풍흉에 따라 최대 일결당 20두에서 최저 4두까지 차등 징수하였습니다가 나와야 돼. 근데 조선 후기는 뭐가 나와야 돼?
풍흉과 관계없이, 풍흉을 고려하지 않고 상관없이 무조건 1결당 뭐야? 사두. 맞죠? 그래서 이게 영정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근데 이게 세종대왕 때하고 비교하면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한 거냐는 건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하하년을 기준으로. 하년을 기준으로 전세를 징수하였단 말이지. 세종 때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조선 후기 영정법은 당연한 말이지만 농민들의 전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전세를 차등 징수하는 거야? 고정시킨 거야? 고정시킨 거지. 액을 정한 거지. 그걸 정액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맞지? 정액화한 거지, 정액화. 몇 두로 정액화한 거야? 4두로 정액화한 거지. 그래서 이걸 전세의 정액화 현상이라고 한다. 그럼 뭘 말한다? 영정법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주치면서 공부를 하시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영정법 시행 이후에는 무슨 법이 시행된다? 양척 동일법. 이거 양척 동일법. 자, 양척 동일법은 조선정계 이 세종대왕 때 아까 말씀드렸던 수둥이척법과 대조적인 거야. 양척 동일법은 면적을 재는 자의 길이를 통일하여 하나로 재는 거야. 수둥이척법은 면적을 재는 자의 길이를 달리해서 면적을 재는 거. 그러면 수둥이척법이야. 조선 정계는. 조선 후기에는 뭐다? 양척 동일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지 시행의 결과는 한번 읽으시면 돼. 그래서 전세를 낮춰주기 위해서 실시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두만 걷지 않더라는 거지. 사두 이외에 각종 수수료, 운반비, 기타 등등 갖은 명목으로 부가세를 더 붙여서 매겼다 보니까 실제로 내는 액수는 이거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농민들의 전세 부담이 일단은 낮아지는 건 맞긴 맞지만 이게 계속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농민들의 부담이 완화되지는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제도 개편으로 갑니다. 공납제도 개편안으로 갑니다. 자, 공납제도는 몇 세기부터 변질됐다? 16세기. 그래서 공납의 폐단이 이미 발생한 거지? 그 공납의 폐단이 뭐다? 방납의 폐단. 그리고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개혁안이 뭐다? 수미법. 이미 16세기 이걸 공부하셨죠? 그리고 사람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이유성룡, 조광조. 그리고 이 수미법의 취지를 계승한 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거야. 대동법. 그래서 대동법은 결국은 수미법과 같은 취지라는 거야. 그럼 뭐야? 대동법 시행 이유는 뭐다?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다. 그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해 놓으세요. 이 법은 어느 때 처음 실시됩니다? 광해군 때. 내용이 이거 대동법이 좀 내용이 많거든? 그래서 요 밑에는 따로 이따 쓸 거고, 광해군 때 처음 실시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전국적으로 맨 처음부터 시행된 제도가 아니야. 경기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경기도. 그래서 이 제도는 경기도에 처음으로 실시되어서 점차 시행 지역을 확대시켜 나갔어. 경기 다음에 강원, 전라, 충청, 경상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숙종 때. 그러니까 이 제도는요, 광해군 때 처음 시작해서 숙종 때 완성되는 제도야. 맨 마지막이 황해도. 황해도를 끝으로. 근데 이 제도는요, 익류는 제외한 지역이야. 익류는 제외한. 그래서 익류는 어디야?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이렇게. 자, 무슨 말이다? 결론. 이 제도는 광해군 때 시행되어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라는 거야.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어서 황해도를 끝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거야. 단 익류는 제외. 그래서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약 10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제도가 무슨 제도라는 거야? 자, 이 제도는요, 무슨 제도 개편안이라고?
공납제도라고 그랬지? 자, 공납은 원래 무슨 세금이에요? 호에 부과하는 호세지? 호세. 그리고 토산물로 걷는 토산물 징수 제도죠? 현물 징수라고도 하고 특산물 징수. 근데 이 호에 부과해서 토산물로 징수하다 보니까 폐단이 발생한 거지. 왜? 박납의 폐단이 발생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쌀로 바꿔서 내게 하면 박납의 폐단이 일어날 리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대동법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호에 부과해서 토산물로 걷던 세금을 토지에 부과해서 그래서 토지 일결당 무엇으로 걷는 제도다? 토산물이 아니라 쌀로 걷는 제도다. 그래서 그 토지 일결당 미곡 12두를 징수하는 제도야. 자, 그래서 대동법이란 결론이 이제야. 토에 부과하던 것을 부과 기준이 뭘로 바뀌었어? 토지로 부과하는. 그 다음에 토산물로 걷던 것을 뭘로? 쌀로 걷게 하는 제도. 그래서 토지 일결당 미곡 12두를 징수하는 제도. 자, 그래서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토산물 징수 제도가 뭘로? 전세로 바뀐 거야. 이걸 전세화 현상이라고 해. 전세화.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 현상이라고 한다. 토지세금화 현상이다. 이렇게. 근데 꼭 쌀로만 걷지는 않았다. 미나, 쌀로나, 아니면 무명이나, 아니면 동전으로도 걷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미, 무명, 동전. 이렇게. 그러면 왜 쌀로 바꿔서 받았을까?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요, 쌀로 걷으니까 중간에서 대납해줄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누가 심하게 반발했겠어? 박납업자가 심하게 반발했겠지. 반면에 또 반면이 아니라 또 대동법 시행 이후로 세금 부담이 새롭게 증가하는 계층이 어떤 계층일까요? 자, 어디에 부과한다 그랬지? 토지. 토지 소유자. 결국 뭐야? 지주지, 지주. 지주. 그래서 지주의 반발이 심했던 제도다. 그게 이유야.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뭐야? 100년이 소요됐는데 이게 바로 이 계층의 반발이 심해서야. 박납업자하고 지주의 반발 이렇게. 농민은 반발할 리가 없지. 오히려 환영한 제도겠지. 농민은 이제 그전에는 땅이 없어도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었다면 이 대동법으로 바뀐 이유는 토지에 부과했기 때문에 토지가 없는 무전 농민들은 12두를 안 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농민의 부담은 감소하고 지주의 부담은 새롭게 증가하고 그래서 농민은 반발하면 안 돼. 그러면 대동법 시행은 결국 무슨 의미가 있다고? 공납을 전세화시킨 거라고. 그러면 조선 후기에 가면 이 대동법 시행 이후에 공납제도, 현물 징수하는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냐고.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 대동법 쌀로 걷는 것은요 상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공을. 그래서 별공과 진상은 여전했다. 상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그게 이게 누적이란 말이에요. 그 현재 충실하면 다 연결. 아까 그 공납의 종류가 있었죠? 정기적으로 걷는 거를 상공이라고 했고 수시로 걷는 걸 별공 진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대동법은 쌀로 바꿔서 받은 것은 뭐만 대상으로 했다고? 상공만을 대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별공이나 진상은 여전히 현물로 징수했다. 그래서 모든 현물 징수가 사라졌다.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제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선해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한다. 선해청, 이렇게 선해청.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자체도 이해를 하던 못하던 요 내용을 틀리게 자꾸 서술해서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리지 않게 OX를 가릴 수 있게끔 열심히 읽어두시라고. 그래서 요게 대동법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동법 시행의 뭐다? 결과. 이거는
이해까지 필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392페이지 양가로 4번 있죠? 그 별표 쳐놓으시고 한번 크게 읽으면서 이해하세요. 자, 대동법 시행 이후의 결과가 의의가 뭐냐? 첫째, 국가 재정 수입은 증대. 연필로 일단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농민의 부담은 감소하고 지주의 부담은 증가한다. 이건 이해를 해야지 외우는 게 아니라 뭐야? 아까 얘기했죠? 토지 세금화 시켰기 때문에, 전세화 시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부담이 증가되는 거야. 그냥 결국은 지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은 약화시킨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주의 부담은 증가야, 결론은. 그 다음에 농민의 부담은 감소. 그 다음에 박납의 폐단이 시정됨으로써 국가의 재정 수입은 강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인, 반드시 공인. 자, 공인은 일단은 이걸 알아야지. 공인이 등장했다. 이거 상인인데, 자, 대동법 시행 이후에 새로 등장한 상인이 누구다? 공인.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한번 읽어. 대동법 시스템에서 공인이라는 어용상인, 어용상인 줄. 이들은 관청, 거기서부터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 줄.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발전 줄. 자, 공인은 어떤 사람이다? 핵심 그거야. 관청에서 뭘 받고?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정부에 납품하는 납품업자. 이게 바로 공인이야. 이거는 이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정부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백성, 국민으로부터, 농민으로부터 원래 진정으로 필요했던 건 뭐야? 토산물이었지, 쌀이 아니라. 그치? 근데 토산물로 걷다 보니까 이게 납부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대신 박납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그 박납의 폐단이 성행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신 내줄 필요가 없게 바꿔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거를 뭘로 대체해서 받은 거야? 쌀로 대체해서 받은 거지. 그래서 이 쌀로 걷는 것은 박납이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박납을 없애버린 거야,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토산물을 받을 거를 가격을 환산해서 그만큼의 쌀로 지금 받았어요, 실제로는. 원래는 이게 필요했는데. 그럼 정부는 실제로 필요한 것으로 어떻게 교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 쌀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상인들에게 이제 모집을 하는 거야. 정부의 물건을 납품할 사람 모여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상인들이 와. 그러면 이제 너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지. 그걸 허가라고 하는 거지. 허가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허가받은 사람이 바로 공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부가 필요한 물건에 대한 주문을 하는 거고, 공가는 그 물품 대금이에요. 그래서 주문과 물품 대금을 미리 주고, 그러면 이제 공인들이 시장에서, 밖에서 그 물건을 사다가 정부에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거. 결국은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이거 충당해온 토산물을 공인을 통해서 다른 시장에서 충당하는 제도가 된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공인의 의의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해. 그리고 이 공인들은 어떻게 된다?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독점적 도매상인이라고 하는데, 두 글자로는 뭐라고 한다? 도고로 발전하게 됐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상품화폐경제 발전, 도고상업 발달줄. 대동법의 시행과 공인의 활동은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 발달에 기여합니다가 결론이야. 그 다음에 도매상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도고. 그 다음에 민영수공업줄. 대동법의 시행은 또, 공인의 활동은 또 민영수공업 발달에 기여한 제도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것은 관영수공업 이러면 안 돼. 민영수공업 이렇게 하셔야 된다. 조선 후기는 결론적으로는 다 민영이 발달한다고 문장이 나와야 돼. 다음에 상업도시 발달, 건줄만. 그 다음에 농민의 계층분화, 건줄. 자, 대동법은요, 상품화폐경제 발달을 촉진했고, 그 상품화폐경제 발달은 오히려 농민의 계층분화를 촉진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수입에 따른 세제 개편. 이거는 무슨 의미다?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증가시킨 거잖아. 그게 지주잖아요. 결국은 재산 있는 만큼, 수입 있는 만큼 세금을 걷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급납하도 줄. 급납하는 뭐냐면요. 아까 쌀로도 걷었다는데 꼭 쌀로 걷지 않고 무명이나 동전, 화폐라고 하는 거야. 화폐로도 걷었다. 그래서 세금을 화폐로 걷는 현상을 급납하라고 한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이게 조선후기 수치시대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대동법은 좀 내용이 많기도 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내용 OX로 해 놓으시고 의의나 결과는 이해까지 좀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게 대동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군역제도 개편안으로 간다. 자, 군역제도 개편안. 거기 이제 나와 있죠. 여기 아까 지었던 거. 자, 조선후기 또 문제점이 뭐다? 16세기부터 농민의 무슨 부담이 새로 생긴다? 군포 부담이 새로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선후기 가니까 군포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다라는 거지. 그래서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이는 개혁안이 등장하는 거지. 그게 그 군역제도 개편안이야. 그걸 뭐라고 한다? 양역 변통론이라고 한다. 다음 페이지에.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2번 양역 변통론 그거 줄쳐놓으시면 돼. 양역 변통론. 그래서 이건 공납제도의 개편안인 수미법은 이미 16세기에 나왔지만 요 양역 변통론은 조선 후기에 나오는 거라고 17세기에. 근데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이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이 필요하냐 하면서 사람들마다 막 개혁안을 제시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2번 뭐 농병일치제로 전환 줄. 유희홍과 같은 실학자 줄. 토지개혁 줄. 자, 결론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수치체제 개혁 정도가 아니라 토지개혁이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전제로 하는 개혁안이야. 그래서 지주제를 철폐하자라는 거야. 이 사람은. 지주제를 철폐하고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줘서 무엇을 육성하자? 자영농을 육성하자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생활의 안정적인 지위를 먼저 확보해 준 다음에 군포 부담을 지어도 좀 덜하겠지 않느냐. 조선 후기는 자영농보다는 소작농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개혁안. 그런데 이거는 결국 누가 아주 반발했을까? 지주가 반발했겠지. 그래서 토지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혁안이 뭐다? 호포론. 그럼 별표 쳐놓고 반드시 특히 더. 호포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호포론이 등장하게 됐다. 무슨 말이다? 원래 이 군포라는 것은 신분에 매기는 신분세란 말이야. 신분세. 그래서 양인에게 매기는 양인들이 져야 될 세금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양인 안에는 양반도 포함이 돼, 사실은. 근데 양반은 군포를 내지 않아. 조선 후기에 양반은 군포를 내지 않고 주로 이제 양인 안에서도 농민들이 주로 군포를 담당하는 거야. 근데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가 또 늘어난단 말이야, 이상하게. 양반의 수가 늘어난다고요. 그리고 농민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점차 농민의 부담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신분으로 매기지 말고 호에 매기자. 그게 호포론이야. 호, 가구당 무조건 매기자. 그걸 호포론이라고 해, 직역하면. 호포론. 이건 어떤 의도가 들어간 거냐면 양반호, 상민호 구별하지 말고 무조건 호에 부과하자라는 거야, 군포를. 그러면 누구도 군포를 내게 돼 있다. 양반도 군포를 내게 돼 있다. 그래서 양반에게 뭐 군포를 부과하자라는 개혁안이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별표 쳐놓고. 이걸 호포론이라고 한다. 그럼 누가 반대했을까, 이거는? 양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반대하겠지. 반상의 구분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것도 실시될 수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기타. 결포론. 이거는 지주에게 무조건 100% 지주 세금하자. 결포론. 그 다음에 뭐 유포론. 이거는 뭐 원래는 내야 되는데 도망다니는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그들에게 부과하자. 그 다음에 감필론. 무조건 줄여주자. 이런 거. 근데 그 중에서도 호포론 정도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두시라고. 호포. 자, 그래서 요게 양역변통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안이 등장했지만 결국은
다 극단적인 개혁안이었기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다가 뭐가 시행된다? 균역법이 시행이 된다. 균역법. 균역법은요, 조금 절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절충적. 그리고 결론은 이 균역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균역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균역법. 자, 균역법은 어느 때 시행되었습니다? 영조 때. 중요한 왕이죠? 영조 때 시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균역법의 주요 내용은 뭐다? 농민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대략 1년에 농민들이 2필의 군포를 납부했대. 2필. 그거를 어떻게 한다? 한 필로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간필이지, 간필. 맞지? 감해준 거지. 2필에서 한 필로. 그래서 반으로 줄여줬다. 그런데 이제 반으로 줄이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감해줌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보충을 하는 제도야. 자, 그래서 그 부족분 보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크게는 3개야. 하나는, 어장세, 어염세라고도 하고, 선세, 어장세, 선박세 이런 세금이 있어. 이거 원래는 이제 왕실로 들어가는 왕실 재정이거든? 그래서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이런 것들이 다 왕실 재정이었는데 요거를 국가 재정으로 전환시키는 거야. 그래서 왕실도 조금 손해를 봐라.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전부 지주의 부담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일부 지주의 부담도 증가시키는 거야. 양반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해서 나오죠? 줄초나 결작이라는 용어. 자, 결작이라 해서 토지 일결당 몇 도? 2두를 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균역법 시행 후에 누구의 부담도 올라가는 거야? 지주의 부담도 올라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원래는 군포를 내야 되는데 막 도망다니는 회피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일부 상류층이라고 한다. 일부 상류층. 얘네들을 하급 무관 벼슬을 주는 거야. 명예직이야. 실세는 아무것도 없어. 명예직. 선무군관이라고 해. 그래서 선무군관으로 편성해서 그들에게 군포를 징수한 거야. 그래서 선무군관포라고 한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해. 자, 균역법은 농민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대신 그 부족분을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로 보충하고 지주에게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2두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해서 보충한 제도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크게 이해해봐. 이 제도의 의의가 뭐다? 농민의 군포 부담은 줄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킨 거죠. 이것도 결국은 수입에 따른 세제를 공평하게 전가시킨다는 의미도 있는 거야. 지주의 부담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올라간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해서 읽어. 일부 상류층. 반드시 일부 상류층이라고 하고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놔. 이걸 뭘로 바꿔 나오냐면 양반으로 바꿔 나와. 자, 균역법은 양반에게 군포를 물리는 제도였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양반에게 군포를 물리면 그건 무슨 론이라고 한다? 호포론이라고 합니다. 호포론. 그래서 호포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거 잘 바꿔 나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돼. 자, 균역법은 양반에게도 군역을 물리는 제도가 아니야. 양반에게 군포를 물리는 제도가 아니라고요. 양반에게 군포를 물리는 건 뭐라고 그런다고? 호포론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호포론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냥 일부 상류층. 무슨 포가 나와야 돼? 선무군관포. 그래서 그거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청 줄쳐 놓으세요. 균, 역, 청.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균역법까지 정리하신 거잖아. 자, 그래서 요 조선 후기에 아주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결론은 차포 띄고 뭐 정리해 놓으라고? 영정법, 그 다음에 대동법, 그 다음에 균역법, 요 3개 정리해 놓으시라고. 요게 조선 후기 수직제도의 개편이다.
자, 그 다음에 395페이지 6번 있죠? 그것도 크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수치체제가 개편되는 등, 이 수치체제 개편, 크게 목적은, 큰 목표는 농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수치체제 개편한 거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건데, 이거를 포함해서 조선 후기 수치체제상의 특징이 뭐냐 해가지고 크게 이제 줄치면서 이제 크게 기억하세요. 특징. 그래서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안에도 그런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첫째 뭐다? 전세화 줄. 전세화 현상이다. 조선 후기 수치체제 특징이 첫째 뭐? 전세화 현상이 심화되는 거야. 전세화 현상은 뭐야? 토지 세금화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조선시대에 세금 걷는 게 다 토지세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토지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다 뭐? 전세화 시키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도 다 전세화에 해당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치? 자, 그래서 거기 박스 삼수미세고 주셔놓고 반드시 훈련도감 삼수미세라고 하죠, 이거를요. 얼마가 더? 2.2도 줄. 대동미, 이건 대동법과 관련되는 거야. 얼마가 더? 12도. 영정법은 얼마가 더? 4도. 결작, 이것도 결국은 전세화 시킨 거지. 양역 일부를. 균형법과 관련이 있지. 얼마가 더? 2도. 그래서 총 1결당 몇 도? 20.2도. 이게 이제 조선 후기 토지 소유자가 내야 될 전세 총액이야. 20.2도 대략.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통째서 그걸 무슨 특징이라고 한다? 전세화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기타. 또 뭐가 있어? 급납화 현상 줄. 급납화 현상은 뭐다? 동전, 화폐로 세금을 걷는 현상. 자, 그 다음에 총액제. 자, 총액제 현상은 뭐다? 총액제. 군현 단위로 총액을 정하여 일괄 부과. 그렇게. 그래서 공동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공동 납부 현상. 이렇게도. 자, 그 다음에 도결. 마지막으로. 도결. 자, 도결 현상은 뭐다? 수령 책임하에 줄. 그전에는 이제 세금 걷는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 근데 조선 후기에는 누구 책임하에서 이 세금을 걷는다? 수령 책임하에서. 그걸 도결화 현상이라고 한다. 그럼 도결화 현상은 누구의 권한이, 조선 후기 누구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영향을 줬을까? 수령. 맞겠죠? 수령. 자, 그리고 수령이 그래서 부정부패 해가지고 어떻게, 횡령하고, 그래서 수령에 의해서 저지르는 불법, 그걸 이제 도결의 폐단이라고도 하는 거야.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머리 크게. 전세화, 급납화, 총액제, 공동납부제, 도결화 현상. 자, 이거는 어느 때 나와야 돼? 조선 후기. 그래서 조선 후기의, 수치체제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3개 딱 정리해놓고, 요걸 포함해서 전세화, 급납화, 총액제, 도결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조선 후기 수치체제의 특징을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3절 조선 후기 양반과 농민의 경제 활동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